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일상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각계에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으셨죠? 아마 문화예술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24대 충북예총회장이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충북의 문화예술계가 기지개를 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경식 충북예총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충북예총 회장이 된 김경식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어려운 길에 이 문화예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활동을 좀 지원하고 또 도민들에게는 그 향유를 통해서 도민들의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좀 불어넣어줘야 될 텐데 제가 이런 중책을 맡아서 상당히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북예총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충북예총 회장 선거가 지난 2월 28일에 있었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셨나요? 글쎄, 저 아직 선거에 대한 습관이 좀 안 돼 있어서 되게 낯설은 문화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그 선거를 치렀는지를 모를 정도로 좀 어려웠었는데 네. 저는 워낙 좀 늦게 출발을 하게 돼가지고 짧은 시간에 2주 동안에 이제 많은 대의원들을 만나면서 저를 이제 알리는 작업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2000년도에 충북영화인협회 도지회를 설립해서 그때 도지회 회장을 제가 이제 한 3대에 걸쳐서 12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대의원들하고 친교가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지냈었는데 이제 한 9년 동안 평회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대의원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알리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그 분야 하면은 문화예술계를 또 꼽을 수가 있잖아요. 작년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듯해요. 충북예총에서 해야 할 일들 많이 있겠죠? 네, 저는 조금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될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네. 그런 부분도 이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거를 어려운 문제를 좀 타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의 공연장과 기존의 전시장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언택트 시대에 지금 쓰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오히려 극장이나 전시장을 찾는 분들보다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은 그냥 전시나 공연을 녹화를 해서 그냥 기록을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접근하게 되면은 네.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또 특히 충북을 벗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를 충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녹화나 또 SNS를 이용했던 부분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군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향유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도 역시 이 콘텐츠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활동 못했던 예술가들에게 정말 그런 창작의 활동 또 그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작품 세계를 널리 알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버 안에서의 그런 갤러리라든지 그런 작품들도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저는 그런 꿈을 꿔요. LA에서 우리 충북에 있는 작가의 그림이 팔리는 시간을 저는 기대를 하고 그 꿈을 꾸거든요. 그게 분명히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온라인을 활용하면은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가 작품 활동 열심히 하면 오히려 판매까지도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자,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로 좀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선거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예총회장 안 나가시겠다. 이렇게 고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고사하셨으니까 안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나오셨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이 스토리가 아주 궁금한데 좀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선 저를 지지한 대의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지만 같이 이 선의의 경쟁을 해줬던 우리 상대방 후보 회장님과 거기에 동참하신 그 여러분 참모들에게도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런 권유를 좀 많이 받았어요. 충북예총 회장을 좀 적임자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고맙지만 저는 학교에서 지금 이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좀 전념 좀 하고 싶고 저희가 충북예총의 회원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역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전념을 쏟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고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선거 전에 출마하는데 좀 적절한 좀 인격 있는 분이 돼서 다 이제 그분이 되시면은 우리가 이제 도와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분이 고사를 하고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명절 전이죠. 구정 전에 이렇게 물망에 오른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 현상을 좀 바라보고 있었을 때 이게 충북예총이 이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장 자리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 좀 안 좋은 예총의 이미지를 위상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4년 동안 충북 예총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한 회원으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항명하는 입장에서 저 혼자 결정을 하고 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나오게 됐냐면은 이미 저를 추천한 쪽이 있죠. 네. 그러면 또 상대방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제가 그쪽에서 나오게 되면 상대방들을 등을 지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선거적인 그 문화예술에서 좀 부적합한 이런 구조는 제가 나가서 좀 탈피를 하고 화합의 주춧들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무소속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제 그런 조직을 꾸릴 줄은 알았지만 조직을 꾸릴 수 없는 그 시간적 여유 또 제가 팀을 짜면은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들이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양분화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 자신이 그거를 하지 않고 2명만 저한테 좀 도와줬어요, 선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300용사라고 카톡방 이름이 3명이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상대방 측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오랄 때 안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 뒤통수를 치냐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제 소신껏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충북예총 자리는 몇몇 사람들의 자주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의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또 도민들의 향유와 또 도민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관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또 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 본연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아마 제가 전공이 영화인데요. 네. 아마 영화 시나리오 작가도 그렇게 냉혹하게 시나리오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심하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도 생각을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그 한 표라도 이길 수 있는 저에게 그런 진솔하게 이 이제 선거에 있는 거품이 걷어지고 나니까 그 맑은 물이 보이기 시작한 걸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도 그분들 대의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쪽 저쪽이 아니라 다 융합해서 같이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겸직입니다. 그럼 충북예총에서 뭐 월급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신가요?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재정이 없고 저는 이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뭐 거기에 저 회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도 일원 한 푼 없는 그런 조직인데
제가 왜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왜 충북예총 회장이 중요한가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구나. 근데 봉사하는 단체치고는 너무 시스템이 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저것 찾고 또 저도 네.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예총을 만드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다 하나같이 충북 예총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단합이라는 네. 그 두 글자에 동그라미가 계속 쳐지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단합을 강조하시는지 네. 또 이 얘기를 조금 풀어볼까요? 네. 사실은 예술인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단합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본질적인 성격들이 다 다르고 또 예술을 추구하는 철학관, 특히 가치 추구가 다르기 때문에 단합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받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단합을 시키는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게 예술인들은 단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저는 좀 규명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단합 자체라는 것은 이 회원들 간에 서로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지금까지 선거를 하면서 보니까 왜 이분들이 이렇게 이분화가 돼 있는지를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 이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저분들의 과연 아픈 상처가 뭐냐 알아보니까 너무 공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또 신뢰받는 행정도 그때그때 막 다르고 그래서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많은 회원들이 움직일 때는 그런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회 같은 것도 공정하게 나눠주고 네. 또 투명한 그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저렇게 서로 양분화가 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제 위상과 뭐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은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면은 네. 그 예술인들은 각자의 다양하게 예술 활동하면서 서클에 그러니까 우리 회원에 들어와서 참가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단합은 자연스럽게, 화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정하게 네. 함께 내가 가진 재능을 충분하게 발현할 그렇죠. 수 있는 네. 시스템. 자, 충북 예총 회장님이시고요. 충북 예총하면 저는 어렸을 때 충북 예술지 네. 생각나고 막 그림 그려서 우리 친구들도 네. 이렇게 하고 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온 도민들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충북 예총과 함께 물론 맞습니다. 예술인 여러분들과 또 도민들이 또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도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바로 네. 기관이 충북 예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선이 되셨으니까 충북 예총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이제 4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공약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는지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약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청주 태생이라 무심천에서 몇 가봤다고 그러죠. 거기서 수영도 하고 우암산을 오르면서 그 꿈을 키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서도부에 있어서 서예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충북예술제에 나가서 입선을 한번 받았어요. 한일자 열심히 배우고 나가서 썼는데 제가 워낙 이제 운동만 하고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좀 거칠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정서적인 게 필요해서 제가 서도부를 일부러 들어갔어요. 그거는 차분하지 않으면 못 쓰기 때문에 네. 그때 그런 영향도 받고 또 대학교 때는 극경연대에 나가서 지금 중앙공원에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시민회관이라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거기서 연극도에서 인기상도 받고 그러셨군요. 이 충북예술제라는 게 충북 도민들에게 어떠한 추억과 기억을 주는지 저는 그거를 몸소 체험하고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향을 바로 우리 도민들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의 미래 세대들 우리 이 젊은 세대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단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게 첫 번째 충북예총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이에요. 이 충북예총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당신 예술단체가. 네. 그리고 당신네들 위상이 이런 건데 지금 어디가 있냐. 이거를 찾는 것을 저는 혼자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거에 나오게끔 됐던 것도 그런 연유가 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이제
북부 제천 단양부터 영동 옥천까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회장님들하고 이제 대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늘상 충청북도는 청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소외감이라는 건 소통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역벌 부회장을 제가 수석 부회장격인 권역벌 부회장을 4명을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에 한 분, 그리고 충주에 한 분, 중부 4군에 한 분, 남부 3군에 한 분, 남구 3군은 보은이 이번에 3월 19일 날 창립총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11개 시군예총이 생기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부회장님들이 본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군 예총의 회장님들과 지부장님들하고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요. 세 번째는 그 공모전을 조금 만들려고 국가 공모전 TF팀을 만들려고 해서 그건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조금만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제 회장님만 있으셨는데 이제는 그 충청북도의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부회장님을 두신 거고, 그리고 또 사업기획단이 있고 전시기획단을 새로 만드신 건가요? 네. 왜 만드셨는지 지금 이제 권역별 부회장님은 그 거기서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사의 이제 중심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사업기획단, 전시기획단, 뭐 예총에서 전시기획단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업기획단은 뭡니까? 제가 지금 이제 권역 부회장 제도를 신설하면서 그런 소통한 네트워크를 만든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플랫폼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관계를 수평 관계로. 그래서 늘상 그 소통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충청북도가 역사가 깊습니다. 예, 청주도 1500년 고도를 자랑하고 있고 중원문화권에 충주도 있고 그 문화 원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북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사업이 안 됐었나요? 그런 사업을 한 적 있는 걸 기억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거를. 순수한 전시 공연만 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일테면은 충북에 있는 4,246명의 회원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이제 음악 캠프라든지 영광철 씨가 계시니까 영광철 국제 음악 캠프 같은 걸 만들게 되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디 다른 외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북이 충청북도와 청주시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게 되면 그게 바로 사업이라는 겁니다. 국제적인 사업이 되는군요. 국제 교류도 되고 국내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고 전시 기획단과 공연 기획단은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나오셔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그런 상황보다는 좀 다른 형태를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4차 산업에서는 정말 삶의 변화가 바뀌었잖아요. 예, 우선 시간과 공간의 확장성이 달라지고 또 초지능화, 그리고 초개인화, 초연결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가 본질적인 건 바뀌지 않고 똑같지만 이 전달하는 매체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시 방법과 공연 방법도 매체를 전달하는 매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 전략을 좀 세운다 그러면은 아마 충북예총의 그런 중요한 역할 그것들이 상당히 좀 다르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저도 언젠가 서울에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공원에서 앤디 워홀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봤죠. 왜냐면 앤디 워홀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왜 충북에도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거는 기획의 어떤 묘미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예술인들이 나가셔서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럼 또 그것이 그대로 이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말씀에 일반 얘기도 하신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순수한 예술로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단계인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술 경영에 전문 기획단을 만들어서 국가 공모에 응모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가 그 충북문화재단 대표를 한 3년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문화 정책과 또 예산 입안과 또 예산 집행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1.75%의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네. 늘상 적다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사님께서도 2023년도에 2%대까지를 이제 문화예술 예산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충청북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국가공모로 예술이라든지 문체부라든지 또 복지부라든지 그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문화예술 관련돼 있는 심지어 국토부까지도 문화예술에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네네. 예산에 대한 파이를 늘리는 거죠. 그릇이 커지면은 역시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술인들을 융복합을 해서 충청북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예술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의 고유의 브랜드, 문화상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한 1, 2년 준비하면은 그런 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점은 네. 그렇다면 이제 경쟁력 있는 공연이라든가 전시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그런지 좀 예를 조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우리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한 네네. 소재입니다. 우리가 대학로에서 햄릿을 보고 청주 성안길에서 햄릿을 봤을 때 네. 관객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방 예술 문화는 독특한 우리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특성화가 돼야 된다.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그런 소재 발굴을 해서 어느 전 세계 가더라도 그 이야기, 설화라든지 뭐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특히 뭐 우리 뭐 직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고유의 상품화로 만들었을 때 11개 시군에서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문화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경쟁력은 바로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11개 시군의 순회 공연만 하더라도 거의 2, 3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예술계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새 집을 짓는 것보다 숲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예술가들한테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기 작품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네. 다 열심히 하는데 일단 판이 좀 깔려야 되고 규격화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앞으로 좀 예총의 그 집행부에서 기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네, 이제 프로그램 강화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예술가들만의 이게 우리의 리그전이냐 아니면 도민들이 인정하고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체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고퀄리티의 예술을 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예술가들은 공급자 입장으로만 생각해요. 소유자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분명한 건 소유자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원하는 그런 예술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지 않는 예술들은 정말 힘든 거죠. 고객들에게 그거는 저는 만약 연극이나 음악회나 모든 걸 들어갔을 때 그 감동받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1시간 반씩 또 내지는 2-3시간씩 투자해서 왔을 때 뭔가 우리 예술가들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보수 교육.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에게 항상 그 중간 과정의 교육 네. 이런 걸 명칭을 이제 보수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전문 교육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나 보네요. 예, 그 전문 교육과 지금 뉴 패러다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서 앞으로 예술 세계를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연구 포럼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아집이 세지게 되고 고집이 세지게 되는 거죠.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뉴노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같이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가는 거죠. 하긴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에게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도대체 뭘까 했더니 융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미술관을 가보면 다 미디어 아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저 그림만 그렸는데 지금은 영화도 상영해,
그 네. 드라마 안에서 뭐 그 미술관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서 아 이게 융합이로구나 정말 그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도 공부해야겠구나 이 생각 진짜 많이 네. 했었거든요. 네. 자 잠깐 그러면 네. 지금 뭐 다들 문화예술인들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동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죠. 정말 가슴이 아프죠. 너무 힘드시죠. 저는 네.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재직하고 있으니까 큰 그런 어려움이 좀 덜한데, 전업 작가들은 상당히 힘들죠. 네. 공연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왜 기회의 시간인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이 부분을 조금 쉽고 간략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역시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기회를 우리가 만들려면은, 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려면은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방식을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온라인상에 이 한정돼 있는 시공간, 이거를 우리는 무한한 공간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좀 전에 융복합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터랙티브 서로 소통하는 것도 벌써 전세대일 거예요. 융복합도. 지금은 뉴 패러다임이 이 문화 향유가 따로 또 같이 해요. 따로도 하고 같이도 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시장 가서 전시만 보는 게 아니라 공연장 가서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능가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매너리즘에서 빠진 거를 우리가 탈피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세계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우리 후세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영감을 얻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희망을 찾고 꿈을 찾고 비전을 갖게 되는 네.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테면은 한 작가가 그린 거를 유튜브에 올릴 때 그걸 AR, VR로 그 작가를 만나러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술의 본질은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분의 작가의 그림과 사상은 철학은 바뀌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전달 매체는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네. 사실 뭐 조선 시대에 지금 브레이크 댄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브레이크 댄스는 하나의 예술 영역이 됐고 네. 또 뭐 조선 팝이라는 게 있고 네. K-팝이라는 게 네.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따져 본다면 앞으로 예술의 세계에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게 될 터인데 그럼으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세대 젊은 예술인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대학교 이제 연극영화학부에 계시는데요. 사실 청주대만 하더라도 무용과도 없어지고 네. 그 서원대도 마찬가지이고 네.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예술인들을 어떻게 키워낸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세대 예술인 양성에 대해서요. 사실은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요.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시점에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치나 경제는 하루아침에 서거나 하루아침에 네. 무너지는 경험들을 다 했어요. 우리는 네. IMF도 겪어봤고. 그런데 문화예술은 하루아침에 설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 로마가 유럽 시대에 오랫동안 미국에 전달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갖고 있었던 그 문화예술 역사 때문에 로마 시대가 길게 갔다고 저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정작 쓰려고 할 때, 필요할 때 그분들을 기르려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씩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몸의 에너지와 마음의 에너지가 있는데 몸의 에너지가 사람들은 몸의 에너지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마음의 에너지가 없으면 몸의 에너지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야 몸도 활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네. 모든 경제 논리는 몸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에너지는 어디서 생깁니까? 문화예술이 아니고서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인문학을 배경으로 시작해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사회의 경제적인 동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문화예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인재 양성을 안 시켜놓으면은 네. 이걸 다음에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를
후세들한테 어떻게 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제가 왜 없어졌냐고 관계자분들께 여쭤보니까 그 취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문화예술 쪽은 제발 취업 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나와서 스스로 다 잘 일하는데 왜 그걸 취업에 잡아서 과가 없어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사실은 지원을 해서라도 또 그러니까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라도 문화예술인들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 취업 대학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든 취업이라는 카운터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많이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심하게도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기성세대들이 절대 이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 아니 저희 때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대학 갈 때. 그래서 그때 청주대학교 연영과 가려면 뭐 100대 1, 뭐 30대 1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 잘 살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거 보면 문화예술을 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이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아, 조금 전에 이제 마음의 에너지를 말씀하시면서 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 마음 복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아, 네. 제가 이제 이번 선거를 하면서 우리 이제 몸의 복지와 마음의 복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게 몸의 복지는 우리가 건강보험부터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뭐 하여튼 생활체육, 네. 집에 문만 열고 나가면 5분, 10분 거리에 다 운동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몸의 복지가 완벽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으로. 아, 그게 몸의 복지. 그렇죠. 근데 마음의 복지는 과연 뭐냐? 이건 바로 정서적 지지다. 이거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그 마음의 복지를 다 놓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지금 그 사회적으로 막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가족 간의 그 또 아이 학대라든가 이런 게 혹시 마음의 복지와 연관이 될까요? 예. 제가 깊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20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동학대, 분노 게이지가 없어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친구들을 보면은 지금 IMF 때 90년대생부터 2010년대생 정도 IMF의 경제 대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와 2003년도에 제7차 교육으로 인해서 그 미술 교육, 체육, 음악을 한 과목으로 줄였어요. 축소시키고 등급제로 바꿨어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젊은 학생들을 수업으로 공부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는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그런데 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밥상머리에 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불과 지금 20년밖에 안 됐는데 그 결과들이 지금 다 산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분명하게 인연이 있다고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충북예총의 회원님들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충북에라도 마음복지를 좀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역할에 선봉에 서시겠다. 네. 이러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을 가지고 향유하고 소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은 이 마음의 복지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네. 파일을 좀 키우고 도나 시나 군에서 바라볼 때 문화예술은 소비가 아니고 우리는 재투자, 마음의 복지다. 네. 복지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문화예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방 차원으로 하면 좋겠다. 네. 20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70대도 분노 게이지가 없어요. 분노 게이지. 네. 그분들은 뭘로 그거를 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지지하겠어요. 하긴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그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랬고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은 늘 어디를 가도 거리에 노래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동전을 받는 통이 있었어요. 너무 저건 불쌍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음악을 잘 들었습니다라는 표시 정도이고 그분들은 그냥 음악이 늘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어디를 가도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모차르트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우리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그 안에 그 옛날 읍에 네. 가니까 1592년도에 책방이 있더라고요.
그 저희들이 역사대 보니까 임진왜란 시기예요. 네. 그 시절에 그분들은 거기서 철학적인 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캐션 마크가 생긴 거예요. 우리 민족과 이 민족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캐션 마크로 오고 저를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문화예술을 어떻게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거를 헌신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우리가 목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비전과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4년간.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 가운데는요,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의 특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아리랑도 진도 아리랑이 있고, 네. 강원도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북 문화예술의 특징, 색채, 회장이 되셨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 충청북도의 장점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중원문화권과 우리가 이제 한강 이남 문화권들이 형성돼 있고, 또 청주 같은 경우는 교육 역사 도시로서의 지금 보니까 제가 작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고려 시대부터 이 청주가 교육 도시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청주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옛날에 학교에 비해 인구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았다, 학생이 많았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그 바로 문화 원형의 자산이 풍부하다는 거죠. 네. 다른 데보다. 그래서 그 특색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문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색을 만들어서 그걸 하다 보면 충청북도의 정체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지금 충청북도의 색깔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뭘까? 저도 캐션 마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해가면서 색깔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충북 예총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좀 많이 받으시나요? 도에서 지금 지원돼 있는 거는 기정돼 있어요. 충북예술제라든지, 청소년 네. 한마음 축제라든지, 이제 중국과의 교류 문제, 현대 디자인 대상. 그래서, 그게 결정져 있는 행사가 한 5개 정도 돼 있는 예산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마음의 복지를 꺼냈던 것은 그거는 도민들의 향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마음의 복지 안에는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차세대의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아마 예산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획을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만 좀 수립이 되면은 네. 그런 예산 같은 거는 차후에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일하실 회장단을 살펴보니까 감사에는 충북체육고등학교 박정미 교사께서 네. 맡으셨고요. 무용 파트시더라고요. 또 청주 문화의 집 관장이신 이준식 관장께서는 음악을 네. 이제 담당하고 계신데 역시 감사를 맡으셨고요. 임원분들과 또 충북 예총 회원님들께서 지금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사실 회원님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제 24대에서 이제 회장님으로 이렇게 모신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그분들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그분들의 지혜가 필요해서 제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24대가 4년 동안 임기 중에 아마 이분 역할들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수용할 수 있는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발전시켜가지고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시는 임원분들께서는 좀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대학교 연극 영화학부 교수이시기도 하고요. 또 박사학위는 철학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첼리스트 장한나 씨도 하버드대 철학을 네.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철학적 사고와 또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예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북 도민 여러분들이 마음
마음의 복지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4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이런 공약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정말 충북 문화예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야말로 수출하는 네. 문화예술, 또 정말 프로젝트가 다양해서 기량을 많이 발휘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바라고 또 확장되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언행일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북예총이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또 기관으로부터의 신뢰받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작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작지만 전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특성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회장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일 하셔서 충북 문화예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경식 제24대 충북예총 회장을 만나보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충북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